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이 휴전선 부근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마 알려드리겠지만 하여튼 황당해요. 그리고 이제 터키 문제,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문제,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가 리비아와 시리아에 군대를 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에 파병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에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전투했던 터키가 이번에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아르메니아와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에 지원군을 파병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터키 언론에 따르면 터키 육군은 28일 자국 공군의 A400M 수송기를 이용해서 아제르바이잔에 T-129 공격 헬기 부대를 파견했으며 이들은 아르메니아 국경 일대에서 실시될 연합훈련과 무력 시위에 동원될 전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지난 12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국경지대 무력 충돌을 일으킨 직후에 소규모 병력을 아제르바이잔에 보내긴 했지만 이번처럼 공격 헬기 부대를 파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국경에서 충돌을 하자 아르메니아를 지원하는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의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제안 직후에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 공격 헬기를 보내는 도발에 나섰습니다. 터키는 최근 리비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개인 사병 부대인 바그너 그룹과의 일전을 선언하는가 하면 시리아에서도 이들리브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며 푸틴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불과 지난해 푸틴과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으면서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에르도안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국제정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야, 에르도안 대통령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터키의 남쪽에 시리아가 있고 그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이제 이들리브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투르크족들이 다수 있어요. 이 지역을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밀고 내려온 것이 이제 러시아 군들이 또 시리아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막아요. 그래서 또 러시아군하고 전투를 합니다. 러시아의 수호-24 폭격기가 터키의 초소를 폭격을 하는가 하면 또 터키군 전투기도 러시아군을 폭격을 해버리고 이러다가 지금 리비아에 또 이 상륙함대를 보내서 리비아에 또 지상군을 또 파병을 했어요. 리비아는 동서로 나눠서 지금 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부 정부군을 터키가 지원하고 동부 반군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이 정규군을 보내진 않고 정규군이기는 사실은 하지만 이 용병이라는 이 옷을 갈아입은 그 바그너 그룹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개인 사병으로 추정되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한 3,000명 되는데 그걸 지금 리비아에 보내서 이 터키군하고 전투를 하고 있고 터키는 여기에 바그너 그룹을 완전히 폭격을 해버리고 그 바그너 그룹이 가지고 온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도 폭격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 터키 동쪽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구소련에서부터 독립하기 직전에 그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독립을 한 나라고 그 독립을 해서 그리고는 이제 소련이 해체될 때 독립국가연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이 아르메니아는 20세기 초반에 터키가 이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와 터키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또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민족 문제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르메니아와 사이가 안 좋은 이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또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국경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아르메니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고 그 러시아의 공격 헬기가 터키와 아르메니아 이 국경지대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순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가 아니 지금 왜 우리 영공을 니네들 공격 헬기가 지금 침범을 하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우리 그런 적 없다 왜 이래 이제 이랬던 상황에 터키가 그래? 그리고는 똑같이 공격 헬기를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러시아가 순찰을 시켰던 공격 헬기는 Mi-8 이 기동 헬기에
이 로켓포드를 다수 장착한 이 건식 형태의 무장 헬기인데 터키는 여기다가 정식 공격 헬기인 T-129를 보냈어요. 몇 대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해서 이들이 공격 헬기 알았어. 우리도 공격 헬기. 이런 식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리비아, 시리아, 이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세 군데에서 러시아와 충돌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공격 헬기 문제로 이제 터키가 발끈했을 때 바로 푸틴 대통령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전화 끊고 나서 바로 그냥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공격 헬기를.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말 이 한판 붙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하고 또 그렇다고 사이가 좋나? 미국하고 또 사이 안 좋죠.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바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가지 않고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북쪽으로 와서 그리스군, 터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군하고 터키 코아프 그 에게에서 공대공 훈련하고 공대공 훈련 마치고 바로 공대지 타격 훈련 이런 걸 해버렸어요. 그 상대는 뭐 당연히 터키를 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미국하고도 이런 마당에 또 러시아하고도 저렇고 참 희한한데 그러면 터키가 지금 굉장히 병력이 많나? 그렇진 않아요. 한때 냉전 직후 한 50만 명이 넘던 이 터키 병력이 지금은 상당히 줄어서 3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에서 전쟁을 하죠. 육군은 터키도 이제 육군 중심의 그 군인데 육군이 26만 명, 해군이 4만 5천 명, 공군이 5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은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많지도 않은 이런 병력을 쪼개서 세 군데에서 전쟁을 한다. 이야 참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이 터키 같은 경우에 이 T-129 바로 터키 자국산 공격 헬기 아니겠습니까? 이 T-129 공격 헬기를 현재 47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터키가 제재를 받고 있어가지고 엔진하고 이런 걸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서 추가 생산도 못 하고 있어요. 이 T-129 49대 그리고 이제 공군에서는 여기에 지금 보이는 대형 수송기 바로 A400M이죠. 이 A400M을 공군은 9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 중에 몇 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T-129를 이 수송기에 실어서 아제르바이잔에 보내서 아마도 제 생각에 러시아가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을 이렇게 싹 공격 헬기를 훑고 지나갔듯이 아마 이 터키도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국경을 확 훑고 지나가서 러시아 영역을 살짝 들어갈 것 같아요. 이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라고 정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좌충우돌이 어디까지 가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참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제 미 육군 정찰기가 NLL을 넘어 해주 쪽으로 향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주한미군 A-10 공격기가 개성 상공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군이 북한의 방공망을 시험해보는 정황이라서 주목됩니다. 어제 오후 5시 3분께 북한의 개성시 인근 상공에서 주한미공군 51 전투비행단 소속의 A-10C 공격기의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항공기 운항 상황을 확인하는 항적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됐는데요. 어제 오후 5시 3분 필승이라는 콜사인을 가진 A-10C 공격기의 항적이 개성 상공에서 나타나 휴전선을 넘어 경기도 포천의 훈련장 상공으로 향했습니다. 이 항적은 포천 상공에서 퓨마 2010으로 콜사인을 변경했는데요. 미 공군 공격기 항적이 개성 상공, 그것도 SA-2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바로 위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항적은 미 육군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오전 7시경에 해주 인근에서 식별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타난 것인데요. 항공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적 추적 프로그램에서 이런 항적이 나타난 것은 미군이 북한의 방공망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야, 뭐 사실이 아닐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개성, 바로 개성공단이 있고 그 개성공단이 있는 그 지역이 아니고 진짜 개성, 그 개성 직할시 그쪽에서 그냥 아까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이 이렇게 쭉 해서 포천으로 날아왔고 자기 콜사인을 필승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비행기 항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은 SA-2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SA-2 지대공 미사일은 사정거리 한 20km에서부터 사정거리는 45에서 50km를 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레이더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쑥 비행기가 닿아서 포천으로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 한 바퀴 선회한 정황이 보입니다. 왜냐? 그 개성상공의 그 파란색 선이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개성에서는 한 번 선회를 하고 그리고 포천으로 내려왔다. 라는 이런 사인을 보여줬는데 저는 뭐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그냥 뭐 미국의 CIA나 이런 데서 북한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작전을 사이버 작전을 한번 펼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라면 이건 뭐 난리가 난 것이고 또 우리 방공망도 물론 뭐 만약에 실제라면 그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방공망에게는 미리 통보를 하고 작전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상상이나 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27일 B-1B 폭격기가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통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보도가 나기 전까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보도 자료를 내기 전까지 북한은 몰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방구의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 역시 B-1B 폭격기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스트라이크 패키지 전자전기까지 동원한 수많은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들이 거의 그 풍계리 근처까지 쑥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몰랐죠. 미국이 발표해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북한의 방공망이 이거 완전히 지금 무너진 거 아니냐. 그래서 B-1B가 이번에도 27일 날 7월 27일 날 B-1B가 들어갔는데 북한이 모르고 있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이거 북한 방공망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7월 30일 아침에 7월 29일이죠. 7월 29일 아침에 RC-12X를 자공 비행을 시켜서 해저 앞으로 한번 싹 보내보고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이 A10을 개성으로까지 집어넣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냥 이 항적 추적 사이트의 조작을 통해서 A10을 한번 집어넣어 본 것이 아니냐. 북한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한의 레이더들이 전혀 판단 못하고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북한 레이더들, 방공 시스템들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항공기 방어 시스템 이게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 시스템.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의 방공 시스템하고 거의 흡사하지만 훨씬 더 조밀한 방공 시스템이 시리아입니다. 근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인근 뭐 이런 것들이 지난 이스라엘과의 베카 계곡 전투라든지 수많은 이스라엘과의 전투 지금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영공을 통과해서 시리아 오른쪽에 있는 핵기지를 타격하는 그 소프트 멜로디 작전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아 방공망이 그 제밍하고 이런 데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시리아 방공망보다는 훨씬 더 진부한 오래된 그리고 조밀하지 못한 북한 방공망이라고 시리아보다 더 나을 바는 없다. 오히려 더 못할 것이다. 약간의 전자전 제밍만 있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아무튼 이 A10이 저는 뭐 진짜가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진짜였기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안보 분야에서 급격하게 밀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 센서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미사일 방어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극초음속 그리고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 센서 즉 HBTSS 프로그램에 일본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미사일 방어국이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HBTSS 프로그램은 저궤도에 해당하는 400에서 2000km 고도 구간에 200개 이상의 대규모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 주요 적성국을 감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부터 추적하는 미래 미사일 여격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HBTSS 프로그램을 MD 프로그램의 일부로 편입해서 이들 위성에서
획득한 정보를 미사일 요격 자산과 연동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탄도미사일은 물론 상대적으로 낮고 불규칙한 고도로 들어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방어망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 미사일 방어국과 우주군 주도로 준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22 회계연도부터 위성 발사를 시작해 24년부터 초기 작전 운용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일본은 이달 초에 이지스 어쇼어 프로그램 취소 결정을 내린 뒤에 미국에게 HBTSS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일본이 참여할 경우에 일본은 한반도는 물론 그 주변 해역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부터 추적할 수 있는 고도의 조기 경보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를 기존에 구축 중인 미일연합 MD 체제에 연동할 경우에 사실상 무적의 방어 능력을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 군지위성 같은 이런 소형 위성을, 저궤도 위성을 한 200개를 띄워서 중국, 북한, 이란 이런 주요 적성국을 감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러시아 이렇게 해서 주요 적성국을 감시를 하겠다는 건데, 탄도미사일 가지고 동맹국 또는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21세기 초중반의 화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탄도미사일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있지만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응할 시간도 짧아요. 폭격기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쏘는 거. 그래서 지금 뭐 현존하는 함정에 있는 함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배적인 관측이었는데, 미국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 또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일반적인 궤도를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이 글라이딩 형식으로 하면서도 물수제비 뜨듯이 튕기면서도 이렇게 궤도를 변경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아주 변칙적인 기동을 보이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미국은 이제 요격을 한 준비를 지금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4년부터 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200개가 넘는 이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위성을 쫙 깔아가지고 발사 단계 화염이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추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미사일 방어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그냥 딱 발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해나가면서 요격을 미리미리 요격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아주 변칙 비행을 할 때도 또는 변칙 비행하기 전에도 요격을 하는 작업을 나서겠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뭐 우리 한미 동맹이니까 뭐 그 북한의 익스칸데르형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날아올 때도 이런 걸로 요격해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일본하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하고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할 때 뭐 평소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독도에서 일본하고 우리가 뭔가 긴장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일본은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본은 전부 다 요격을 할 수가 있고, 일본이 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일본에게 완전히 그냥 상대가 안 되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건데, 미일 연합의 이 MD 체계에 우리 한국도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일본에게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의 MD 시스템에 편입하는 거, 이거를 마치 자주권을 다 뺏기는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MD를 편입해 이렇게 하면서 반미주의를 막 이렇게 사조를 이렇게 일으켜서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친일파가 아니냐. 결국 일본에게 우리가 완전히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도 해야지. 같이 여기 넣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자, 이건 그럼 사용하지 말자. 같이. 아니면 같이 사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억제력 그리고 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일 연합의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반드시 우리 한국도 빨리 들어가서 일본만 방패가 강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이스칸데르형 이 변칙 미사일 우리 다 막을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자산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